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 개운하다 소리 절로 나오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아이고, 나이 드니까 어쩔 수 없네 하며 무거운 몸을 억지로 일으키실 겁니다. 저도 피로는 원래 나이 탓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잠을 자도 찌뿌둥하고 건강검진은 정상인데 몸은 천근만근인 게 40대, 50대라면 당연히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믿었죠. 유명하다는 영양제를 먹고 좋다는 음식을 챙겨 먹어도 몸이 가벼워지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실제로 병원에서도 찾아내지 못한 내 몸의 지독한 무력감, 그 정체를 파고들어 보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좀비세포라는 찌꺼기가 우리 몸속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음식 찌꺼기나 흔히 말하는 독소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포 수준에서 죽지도 않고 버티며 주변까지 오염시키는 이 진짜 찌꺼기들이 내 몸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좀비들을 치우는 강력한 청소 시스템이 우리 몸 안에 원래 있는데도 특정 생활 방식 때문에 그 스위치가 꺼져버린 분들이 반복적으로 발견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찾아보고 정리한 내용은 내 몸을 좀비 소굴로 만드는 찌꺼기가 쌓이는 진짜 구조, 그리고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던 몸속 청소 시스템의 진실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 몸의 피로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는 확신과 함께 내 몸을 다시 가볍게 만드는 명확한 기준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처음 좀비 세포라는 단어를 접했을 때 솔직히 좀 황당했습니다. 뭔가 SF 영화 이야기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니 이게 꽤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온 실제 생물학 개념이더라고요. 정식 명칭은 노화세포, 영어로는 senescent cell이라고 합니다. 좀비 세포라는 표현은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실제로 쓰이는 비유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알고 나면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 바로 이해가 됩니다. 세포에는 수명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대부분 세포는 일정 횟수 이상 분열을 반복하면 더 이상 분열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왜 생기는지 이해하려면 텔로미어라는 걸 알아야 하는데요. 텔로미어는 DNA 끝에 붙어 있는 보호 구조물로 신발끈 끝에 플라스틱 캡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이 텔로미어가 조금씩 짧아지는데 일정 수준 이하로 짧아지면 세포가 더 이상 분열하지 않는 신호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시점에서 이상적인 상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포가 스스로 소멸하는 것, 전문 용어로 아포토시스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면역 시스템이 이 세포를 발견해서 제거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지도 않고 그렇다고 제대로 일하지도 않으면서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세포들이 생깁니다. 이게 좀비 세포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놀고 있는 세포들이 있다는 거네 정도로 들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이 좀비 세포들이 단순히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내용이 자료에서 반복됐습니다. 찾아보니 이 세포들이 주변 환경으로 다양한 물질들을 계속 내뿜는다는 연구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SASP, 세포노화 관련 분비 표현형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이름이 복잡하지만 내용을 이해하면 단순합니다. 좀비 세포가 주변으로 뿌려대는 물질들 안에 염증 유발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TNF-알파, 인터루킨 10 같은 것들이 언급되는데 이것들이 만성 저강도 염증을 만들어내는 원인 물질 중 하나라는 내용이 자료에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좀비 세포가 옆에 있는 정상 세포에도 영향을 준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자료를 보니 좀비 세포 주변의 정상 세포들도 비슷한 상태로 유도될 수 있다는 연구 내용이 있었습니다. 마치 썩은 사과 옆에 있는 사과가 함께 썩어가는 것처럼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만성 피로가 왜 잘 회복되지 않는지 그 구조 중 하나를 처음으로 이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 몸에 에너지를 소모하는 뭔가가 계속 활동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좀비 세포가 어디에 쌓이느냐? 찾아보니 혈관벽, 지방조직, 관절 주변, 그리고 뇌 안에서도 발견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혈관벽에 좀비 세포가 쌓이기 시작하면 혈관의 탄성이 떨어지고 염증 물질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면서 혈관 내피 기능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이 자료에 반복됐습니다.
동맥경화 연구에서 좀비 세포 축적이 핵심 요인 중 하나로 반복적으로 언급된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관절 주변에 좀비 세포가 쌓이면 만성 관절염증과 연결되는 구조가 생긴다는 내용도 자료에 있었습니다. 50대 이후로 무릎이나 관절이 이유 없이 뻑뻑하거나 아픈 경우, 단순히 영볼 문제만이 아니라 이 좀비 세포의 영향도 있다는 연구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이야기인데요. 무릎이 아파서 병원을 가도 나이 드셨으니까요 라는 말만 들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자료를 찾아보고 나서 그 이야기가 다르게 들렸습니다. 나이 들면서 생기는 문제들 뒤에 좀비 세포 축적이라는 구체적인 생물학적 구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대부분이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좀비 세포가 쌓이는 게 나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료를 찾아보면서 반복적으로 나온 내용이 있었는데 좀비 세포의 생성 속도를 높이는 조건들이 따로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속도도 빨라지고 면역 시스템의 제거 능력도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특정 생활 패턴이 이 과정을 훨씬 가속시킨다는 내용이 자료에서 반복됐습니다. 첫 번째가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장기간 높게 유지되면 세포 분열 과정 자체에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DNA 손상이 누적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그 결과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속도도 더 빨라질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가 수면 부족입니다. 수면 중에 세포 복구와 면역 시스템 활동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는데 이 시간이 줄어들거나 질이 낮아지면 손상된 세포를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내용이 자료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가 만성 고혈당과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혈당이 높게 유지되는 상태에서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이것이 세포 노화를 가속시키는 환경을 만든다는 내용이 반복됐습니다. 네 번째가 운동 부족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좀비 세포는 단순히 늙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생활 방식에 따라 생성 속도가 달라지고 이것들이 몸 곳곳에 쌓이면서 만성염증, 피로, 혈관 노화, 관절 문제와 연결되는 구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좀비 세포들을 제거하는 청소 시스템이 우리 몸 안에 원래 있다는 것. 이제 그 청소 시스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몸의 좀비 세포를 처리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나는 면역세포에 의한 직접 제거이고 다른 하나는 자가포식, 오토파지라는 세포 내 청소 과정입니다. 면역세포 이야기부터 해보면 자연살해세포 NK세포라고 불리는 면역세포가 좀비세포를 인식해서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 자료에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면역 감시 기능이 활발해서 좀비세포가 쌓이기 전에 제거되는 속도가 빨랐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기능 자체가 느려진다는 내용이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자가포식입니다. 이 개념이 이번에 자료를 찾아보면서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자가포식은 세포가 스스로 손상된 부품을 분해하고 재활용하는 과정입니다. 2010년 노벨 생리의학상이 바로 이 자가포식 메커니즘을 연구한 일본 도쿄공업대학의 오스미 요시노리 박사에게 수여됐다는 내용을 자료에서 봤는데 그 이후로 이 분야의 연구가 급격히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집 청소를 할 때 오래되어 쓸 수 없는 물건들을 분해해서 쓸 수 있는 부품은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내보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포 안에서 제 기능을 못하는 단백질 덩어리, 손상된 미토콘드리아, 이런 것들이 자가포식을 통해 처리됩니다. 문제는 이 자가포식이 24시간 내내 풀가동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정 조건일 때 스위치가 켜지는 방식이라는 내용이 자료에 있었습니다. 그 스위치가 켜지는 조건이 뭔지를 찾아봤더니 핵심이 두 가지로 반복됐습니다. 혈당과 인슐린 수치가 낮아진 상태, 그리고 세포에 가벼운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이 인슐린 신호가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세포가 청소 모드로 전환되기 어렵다는 내용이 자료에 있었습니다. 인슐린 신호가 mTOR라는 경로를 통해 자가포식을 억제한다는 내용이 반복됐는데 이 구조를 알고 나면 왜 식사 간격이 청소 시스템과 연결되는지 이해가 됩니다. 반대로 공복 상태가 일정 시간 유지되면
혈당과 인슐린 수치가 낮아지면서 세포가 청소 모드로 전환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수면 중이 바로 이 조건과 맞닿아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 음식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공복 상태가 유지되고 그 시간에 자가포식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내용이 자료에서 반복됐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나서 수면이 단순히 피로 회복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걸 다시 생각했습니다. 자는 동안 몸이 쉬는 게 아니라 세포 청소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시간이라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왜 많은 분들이 잠을 자도 피로가 안 풀린다고 느끼는 걸까요? 이 부분을 찾아보면서 수면의 양과 질이 다른 문제라는 내용을 다시 이해하게 됐습니다. 자가포식이 충분히 작동하려면 깊은 수면 단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자료에 있었습니다. 특히 서파수면이라고 부르는 깊은 잠의 구간에서 세포 청소 활동이 집중된다는 내용이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깊은 수면 비율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40대 이후로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는 패턴이 생기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단순히 노화의 불편함이 아니라 세포 청소 시간 자체가 줄어드는 것과 연결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뇌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찾아보니 뇌에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특별한 청소 경로가 따로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수면 중에 뇌척수액이 뇌안을 순환하면서 노폐물을 씻어내는 방식인데 이때 제거되는 물질 중 하나가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입니다. 알츠하이머 연구에서 뇌 안에 베타아밀로이드 플라크가 쌓이는 것이 핵심 특징으로 반복 언급되는데 이 물질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으면 조금씩 축적되기 시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오래 생각하게 만든 건 이 부분입니다. 알츠하이머 증상이 나타나기 10년에서 20년 전부터 뇌 안에서 이 축적이 시작된다는 연구 내용이 자료에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증상이 없다고 해서 내부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글림프 시스템이 충분히 작동하려면 깊은 수면의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면 부족이나 수면질 저하가 단순히 다음날 멍한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이 내용을 보고 나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좀비 세포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면서 흥미로웠던 게 한 가지 더 있었는데요. 운동이 좀비 세포 제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운동이 근육을 키우거나 살을 빼는 데 주로 쓴다고 생각했는데 세포 수준에서의 역할이 따로 있다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자료에 의하면 적절한 강도의 운동이 자가포식을 활성화시키는 신호를 만들어낸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운동 중에 세포에 가해지는 적당한 스트레스가 청소 시스템의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한다는 구조였습니다. 또 운동이 면역세포, 특히 좀비 세포를 직접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자연살해 세포의 활성도를 높인다는 내용도 자료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적절한 강도입니다. 지나치게 과한 운동은 오히려 산화 스트레스를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나왔습니다. 중장장량층에서 특히 적합하다고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나온 방식은 중간 강도의 유산소 운동이었습니다. 빠르게 걷기, 자전거, 수영처럼 숨이 약간 차지만 대화는 가능한 정도의 강도로 주 3회에서 5회, 30분에서 45분 정도의 시간이 반복적으로 언급됐습니다. 저도 직접 아침 빠르게 걷기를 꾸준히 해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오전 내내 몸이 조금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이어서 모든 분들께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움직임이 세포 청소 시스템과 연결된다는 구조는 자료에서 일관되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대부분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좀비 세포를 없애는 시스템을 켜는 것만큼이나 더 만들어내지 않는 조건도 중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찾아보니 좀비 세포 생성 속도를 높이는 대표적인 물질이 있었는데 AGAG, 최종 당화 산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AGA는 혈당이 높게 유지될 때 혈액 안의 당분이 단백질이나 지방과 결합해서 만들어집니다. 한번 만들어진 AGA는 분해되기가 매우 어렵고 혈관벽이나 콩팥, 눈의 망막, 신경 조직에 쌓이면서 그 주변 세포들의 산화 스트레스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 산화 스트레스가 세포 노화, 즉 좀비 세포가 더 빨리 만들어지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자료에서 연결됐습니다. 미국 당뇨병학회 ADA 자료에도 AGA 축적이 혈관 합병증의 핵심 요인으로 반복 언급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지 않은 분들도 공복 혈당이 서서히 올라오는 구간에 있다면 AGE가 조금씩 쌓이고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이 구조를 이해하고 나서 혈당 관리가 단순히 당뇨 예방의 문제가 아니라 세포 노화 속도와 직접 연결된다는 걸 다르게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이 상태까지 가면 이미 수십 년이 쌓인 겁니다. 좀비 세포가 혈관 전체에 퍼지기 시작하면 혈관벽의 탄성이 떨어지고 염증 물질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면서 혈압이 오르거나 혈류가 막히는 방향으로 변화가 진행된다는 내용이 자료에 있었습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처럼 갑자기 오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들도 그 배경에는 오랫동안 조용히 누적된 좀비 세포와 AGE 축적이 있다는 구조를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만났습니다. 병원에서도 찾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건강검진 수치는 현재 혈액 안의 상태를 보여주지만 혈관벽과 세포 조직 안에 얼마나 쌓여 있는지는 일반 검진 항목으로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자료에 있었습니다. 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다고 안심하기보다 그 수치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직접 느끼는 몸의 상태와 함께 들여다보는 게 의미 있다는 내용이 반복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댓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건강검진에서 다 정상이라고 나왔는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찾아보면서 그 질문에 대한 구조가 어느 정도 이해됐습니다. 검진 수치와 세포 수준에서 일어나는 변화 사이에는 시간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청소 시스템의 스위치를 다시 켜는 조건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나온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수면의 질 확보입니다. 자가포식과 글림프 시스템 모두 깊은 수면 구간에서 활성화됩니다.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나온 내용은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그리고 수면 환경에서 빛과 소음을 줄이는 것이 수면 깊이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취침 전 3시간 이내의 야식이 혈당과 인슐린 수치를 높여서 수면 중 자가포식이 켜지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가 식사 간격 조절입니다. 식사와 식사 사이의 간격이 충분히 길어야 혈당과 인슐린이 낮아지면서 자가포식 스위치가 켜질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단월적 단식이 이 자가포식 활성화와 연결되어 주목받는다는 내용이 자료에 있었는데, 다만 이 방식이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혈당 조절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담당 의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게 맞다는 내용이 자료에서도 반복됐습니다. 세 번째가 중간 강도의 규칙적인 움직임입니다. 자가포식 활성화와 면역세포의 좀비세포 제거 능력 모두 움직임과 연결된다는 내용이 자료에서 일관되게 나왔습니다. 주목할 점은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된다는 겁니다. 빠르게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자전거처럼 지속 가능한 강도의 유산소 활동이 세포 청소 시스템을 돕는다는 내용이 반복됐습니다. 네 번째가 혈당 관리입니다. AGE 생성을 줄이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는 상황을 줄이는 것이라는 내용이 자료에 있었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이나 당분이 많은 식품보다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식사가 식후 혈당 상승폭을 완만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반복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보면서 가장 오래 남았던 내용을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좀비 세포는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쌓이는 속도 자체를 줄이는 게 더 근본적인 방향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가포식이 충분히 작동하는 수면을 확보하는 것, 혈당이 자주 치솟지 않는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세포 청소 스위치를 켜는 움직임을 규칙적으로 만드는 것.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결된 구조로 작동한다는 게 자료에서 반복된 결론이었습니다. 디톡스 음료나 건강기능식품이 우리의 좀비 세포를 직접 제거해주지는 않습니다. 몸 안의 청소 시스템이 실제로 켜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 그게 핵심에 더 가깝다는 내용이 자료에서 반복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몸의 어딘가에서 좀비 세포가 만들어지는 건 피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세포가 활동하는 이상 부산물은 반드시 생기니까요. 문제는 그 청소 시스템의 스위치가 켜져 있느냐, 꺼져 있느냐입니다. 자도 피곤하고 몸이 늘 무겁고 병원에서도 뚜렷한 원인을 못 찾는다는 느낌이 지속된다면 지금 내 생활 방식이 그 스위치를 켜고 있는지 아니면 끄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보시고 불편하거나 반복되는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담당 의사와 꼭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이야기의 연장선입니다. 좀비세포 축적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만성염증인데요. 이 만성염증이 어떻게 시작되고 왜 통증도 없이 수년간 우리 몸을 조용히 바꿔놓는지 찾아보니 생각보다 실생활과 가까운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해두시면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